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빈체제와 국민국가의 발전 수업이 좀 길었죠. 1시간 반이나 나왔는데, 자, 오늘은 산업혁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산업혁명과 산업사회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단원 4단원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이제 요 단원까지 하고 나면 대단원 5단원 제국주의와 제2차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단원 참 길었죠, 대단원. 자, 서형사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 우리 저번 시간에 빈체제, 그 다음에 각 국가의 발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 러시아 이야기하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요. 요 시기에 있었던 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의미라고 나오고 있죠. 산업혁명이 뭐냐? 먼저 산업혁명이 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도 보죠.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계와 동력의 등장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 발전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기계도 등장을 하고요. 새로운 동력도 등장합니다. 얘들아, 이전에 기계가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 뭐가 있었을까? 거의 대부분 사람이죠, 사람.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레방아 같은 것도 일종의 기계 장치죠. 근데 그거는 물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 거 증기기관이라던가, 나중에는 이제 더 발전하면 전기라던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따가 볼 거니까 요런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동력이 등장을 하겠구나. 그래서 산업 발전이 급격하게 나타나겠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혁명엔 눈 뜨고 일어났더니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런 지속적인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였는데, 어떠한 것들이 누적되어 왔는지 한번 볼게요. 유럽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비약적인 아주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요. 농업 생산력도 늘어났고 인구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확대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품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상업혁명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다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있었던, 자본이 축적됐다는 거죠. 자본이 축적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본이 축적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인 자본가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있게 된 상인 자본가들은 수공업자나 농민들에게 원료, 생산도구,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일꾼들을 한 작업장에 모아놓고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각각의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선대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매뉴팩처라고 하는 시스템이 굴러가기도 하죠. 일단 중요한 건 이 상인 자본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을 가진 상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수공업자나 농민들에게 미리 원료, 그리고 생산할 도구, 그 다음에 임금까지 한 번에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을 주고 요 날짜까지 상품을 몇 개 맞춰줘 라고 하는 거죠. 원료 주고요, 생산 도구, 돈 다 줘요. 그 다음에 요 날짜까지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날짜까지 이만큼의 개수를 맞춰줘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선대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 시기에 선대제라던가, 다음 일꾼들을, 노동자들을 한 작업장에 모아놓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공장이겠죠. 그래서 너는 요 파트는 요 일을, 요 파트는 저 일을, 그리고 요 파트는 이 일을 하면서 분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품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것이 흔한 공장 시스템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매뉴팩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도 등장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기에 이렇게. 자,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곳, 이 시스템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공장에서 공업을 하게 되는데 수공업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공장제 기계공업. 옛날에는 간의 수공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집에서 수공업, 손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해서 생산 자체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고,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건이 많이 필요해졌는데 그러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산업혁명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어떤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물이었는지, 그리고 선대제랑 매뉴팩처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영국의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도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산업혁명은 어디서 시작했다? 분명히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왜 영국인가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영국은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경제 산업혁명에서 얘기가 나오냐면요. 얘들아 생각해봐.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맨날 막 내전, 전쟁 일어나고 막 서로 막 싸우기 바쁘고 이러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굴러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 정치를 바탕으로, 그쵸? 전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살펴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죠. 다른 나라처럼 막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요거 되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왜 영국인가? 자, 두 번째, 많은 노동력이 있었어요. 많은 노동력. 자, 인클로저 운동 기억납니까? 한창 모직물 공업이 막 발달할 때, 모직물 공업의 원료가 되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 많은 농경지라던가 황무지들에다가 울타리를 치면서 거기를 양의 방목지로 만들었던 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1차 인클로저, 이 시기쯤에서 2차 인클로저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조그만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은 그 땅을 뭐 빼앗기거나 팔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했던 젠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농민이 아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농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게 돼요. 왜? 토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토지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 산업혁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운 좋게도 노동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토지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노동력이 풍부해졌던 것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영국은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공업이 발전하기에 유리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이죠.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뭐 경험과 실험을 중시한 과학적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거는 자본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꼽아보자면 자, 7년 전쟁이나 이런 식민지 쟁탈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확보를 하면서 또 많은 자본을 획득할 수 있고 또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시장들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요거 좀 적어두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국일까? 오케이.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발생했는가?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 결국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아까 말했죠? 산업혁명은 결국에 요게 핵심입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입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의 확산 정도로 한번 써볼까요? 자, 영국에서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한 공업이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모직물이 아니라 면으로 만든 옷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18세기 후반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직기와 방적기가 개발이 됩니다. 자, 처음에 방직기는 뭐 하는 거냐면 옷감을 짜는 거예요.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는 원래 손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손으로 하던 걸 기계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옷감을 많이 짜낼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옷감을 많이 짜내다 보니까 또 뭐가 부족해져요? 실이 부족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실을 만드는 게 방적기예요. 실, 원래 있었던 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료. 목화솜을 가지고 이제 목화실을 짜서 목화실을 가지고 면직물을 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방적기를 통해서 실을 짜는 것도 손이 아니라 이제 기계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방직기나 방적기 등이 개발이 된 거고요. 또 중요했던 거, 새로운 동력이 발명이 됩니다.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동력이 발명이 되면서 사용하는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면직물 분야에서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동력이 합쳐지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모습이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요 사례들 옆에 사진들이 좀 있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사진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옛날에 기차 하면은 어린이들 칙칙폭폭 이러죠? 근데 지금은 기차에 칙칙폭폭 아니잖아. 전기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칙칙폭폭 증기기관 차였단 말이야. 증기를 이용해서 가는. 자, 나는 북 방직기. 자, 그래서 이게 북이라고 하는 게 뭐 시실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북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다닌다. 플라잉. 진짜 플라잉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기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옷감을 짜는 방직기고요. 그리고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직기가 공급이 되면서 실이 부족해지자 실을 뽑는 방적기도 이제 발명이 된 거고,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발명하면서 또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갑니다. 15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공산품 수출 국가가 됐어요. 방직기, 방적기 같은 새로운 기계공업에다가 플러스 동력, 새로운 동력, 증기기관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최대 공산품 수출국이 되어서 세계 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는 야, 영국 대단하다. 영국은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발전했을까를 살펴보다가 영국이 새로운 기계, 새로운 동력 같은 걸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점차 유럽 전역으로 산업화가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다르죠. 다음인 19세기 초에는요. 벨기에. 여러분, 벨기에는 갑자기 벨기에가 나오죠. 벨기에는 요 시기쯤 해가지고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요. 언제냐? 빈체제 시기에 있잖아요. 한참 자유주의 혁명이 터져 나올 때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19세기 초에 벨기에, 프랑스, 19세기 중반에 독일과 미국, 이어서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와 일본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좀 늦었네요. 그렇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늦을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굉장히 낙후돼 있었잖아요. 막 농노제도 이제 농노 해방이 일어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좀 늦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뭐 시기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나고 있지만 그 양상, 실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양상은 국가별로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 산업혁명이 확산되어가는 중에 각 국가별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는 간의 수공업과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게 연계가 되면서요. 고급 섬유 산업이 발달하였다고 하고요. 이런 양상들 한 번만 체크해 놔보죠.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철업 같은 중공업이 발달합니다. 철을 만드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제철업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옷감 짜거나 이런 것보다 자본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공장 같은 거나 이런 규모도 더 클 거고. 이런 것들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주도 자체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독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미국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토대로 자원 집약적인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원 집약적이다. 자원의
초점을 맞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땅도 넓고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한 여러 자원들을 활용한 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농업을 기계화해서 또 농업에다가 기계화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농업 생산력 향상이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은 엄청 넓은 땅에다가 막 헬기로 농약 뿌리고 이러잖아요. 기계화 농업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아주 발달해 있죠. 또 중요했던 거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전기 분야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스의 무선 전신, 전기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모스가 무선 전신, 모스 부호 있죠? 띠띠띠띠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치는 거. 모스의 무선 전신. 그리고 벨이 발명한 전화, 에디슨의 전구 등이 이때 전기 등이 막 활용이 되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독일,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미국은 독일과 함께 철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그리고 석유를 활용한 석유, 화학, 공업 분야 등에서 산업화를 선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 미국과 독일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 발전을 요 다음 시기, 영국의 다음 시기로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요 시기, 요거죠. 사실 더 묶어보자면 독일까지도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독일까지도. 왜냐면 미국과 독일이 2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였거든요. 사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지금 말로만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영국,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직, 방적, 즉 옷감 같은 경공업 위주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제철업, 기계, 전기, 석유화학 같은 중공업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이쪽이 더 규모가 커졌죠. 그리고 동력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을 활용했었는데 이후에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요 미국과 독일의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 그리고 또 뭐가 쓰이고 있어요? 석유가 쓰이고 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는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었거든. 근데 이제 석유, 전기 이런 새로운 동력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혁명의 확산에서 미국과 독일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그림도 있고요. 에디슨 사진도 있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산업사회의 형성.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산업혁명의 요 파트는요. 결과예요. 또는 영향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의 결과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여기 문단 번호는 안 달 겁니다. 자, 유럽은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1, 2차 산업혁명 다 합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합쳐서 산업을 통한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공장을 통해서 기계공업을 통해서 싼 값에 대량 생산되어서 점차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갔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건 공장지의 기계공업이 확산이 되어 갔다는 소리고요. 공장이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공장은 막 아무 데나 세우지 않겠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 대규모 공장이 몰린 곳으로 인구가 모일 거고요. 도시가 성장할 겁니다. 그 근처에.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새로운 여가 문화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향이라고 한번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인구의 도시 집중. 자, 먼저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결과물로 보자면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시화가. 여기? 자, 그래서 이 도시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우리가 봤던 게 뭐 있냐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발생을 했고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가운데에서 이전보다 인구가 줄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국회의원 숫자를 뽑고 있는 의회 의원의 숫자를 뽑고 있는 무슨 부패 선거구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없애는 게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죠. 이런 도시화가 발생하는 거 잠깐 한번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놔 볼게요. 근데 도시화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죠. 환경 문제, 환경오염, 그리고 주택 부족.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부족한다거나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오염된 환경에서 지낸다거나 위생 문제라던가 범죄라던가 많은 도시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업사회의 형성 이제 두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그 부분은 뭐예요? 도시화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이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주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 변화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죠. 리버풀, 맨체스터, 축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 아는 도시죠. 버밍엄, 케임브리지, 대학 도시예요. 케임브리지 대학 유명하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이쪽이 이제 산업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쪽은 지금 다 공업도시잖아요. 공업도시. 근데 산업도시가 아닌 곳은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이 산업도시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있죠?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152쪽에 산업사회 형성의 마지막 문단을 한번 살펴보시면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대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새로운 계급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도 요 산업화로 인한 어떤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급, 뭐가 등장한 거야? 자본가. 옛날에 뭐 귀족과 평민이었다고 한다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 이 노동자들의 초기의 힘든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노동자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밑에 문답이라고 되어가지고 뭐 몇 살 때 공장 일을 시작하였나요?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 겁니다. 먼저 공장의 근로 조건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당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의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공이 증언을 했던 증언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23입니다. 어디에 사세요? 여기 삽니다. 몇 살 때? 6살 때 시작했대요. 이미 좀 이상하죠? 6살 때 시작했대요. 지금은 이런 거 시키면은 이거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어떤 공장인가요? 천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공장에서 직조된 직물, 자, 직물이 만들어져 나오면 그걸 거두어 들이는 일꾼이었대요. 자, 5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일할 수 있어요, 이거? 노동 시간이 너무 세죠. 그런 작업 시간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정도 일을 했대요. 일이 밀리지 않을 때는 아침 6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일이 바쁠 때는 새벽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식사 시간은 딱 40분 준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와, 저런 데서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200년 전에는? 이런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식사나 물 마시는 시간은 안 줬대요. 알아서 하라 그랬대. 힘든 일이래요. 늘 서 있어야 한대요. 근로가 힘들었대.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보세요. 일을 잘못하거나 늦을 때 어떤 일을 당하면 협대, 벨트로 때린대요. 가죽 띠로. 일을 제일 늦게 끝내는 직원을 혁대로 때리는 관습이 원래 있대요. 늘 그렇냐? 네. 여자도 팬대요. 혁대로 맞아 본 적이 있대요. 심하게 맞았대요. 맞는 사람을 지나칠 정도로 아프게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맞는지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가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 지금 노동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읽어보더라도 그냥 확 느낌이 오죠. 이거는 아동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동노동. 아까 방금 있었던 그 여공 같은 경우에도 6살 때 일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아동노동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의회에 제출된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자, 지금 몇 살? 지금 23살이고 6살부터 일했대요. 하루에 5시부터 7시까지인데 9시까 아까랑 비슷하네요. 대체로 공장이 이렇게 일을 시키나 봐다. 채찍질도 당했대요. 다리에 장애가 생겼는데 방적기에 방적기 아까 실 짜는 거 있죠? 실 짜는 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다쳐서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열악했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2쪽의 교과서 그 마지막 문단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새로운 계급의 등장이라고 써놓은 부분 보면 자, 노동자들은 엄격한 노동규율 아래에서 자본가들의 통제를 받았고요. 초기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아동들까지도 일을 했다. 특히 아동노동 그리고 앞에서 여공의 노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자, 그래 이런 거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자, 산업화가 됐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거야.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리고 이전보다 삶이 더 빡빡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사회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노동운동의 등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19세기 초에는 자 이제 노동자들이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방금 좀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이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게 뭐 때문이야? 결국에 이러한 사회를 만든 건 이게 다 기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계를 부수고 다니는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기계 파괴 운동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 파괴주의자들 러디스트 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요 초기 노동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있죠. 기계를 부수는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밀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기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 자신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 시기에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이해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던가 노동조합 같은 걸 결성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참정권 요구 운동을 했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2월 혁명이었죠? 7월 혁명의 결과 이게 부르주아들, 상층 자본가들에게만 선거권이 가다 보니까 자, 그 노동자들이 불만이 생겼고 그게 2월 혁명으로 터져 나왔고 영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죠? 우리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점차 선거권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자본주의, 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 산업화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비판적인 이론가들도 만들어지게 되죠. 지식인들 중에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부 지식인들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꽤나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유재산제와 같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어떤 요소들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생산수단들을 너무 자본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처음 초기에 이런 사회주의적 주장을 했던 요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금 자본주의의 매우 심한 경쟁사회라고 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협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들,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구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마르크스 들어본 적 있죠?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요 사회주의의 걸출한 이론가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권력을 노동자들이 쟁취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게 되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결국에 자본주의는 무너질 것이며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서 권력을 쟁취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밑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요.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153쪽 밑에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자, 사회주의가 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주의는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변화, 즉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진 자들이 이익을 더 보게 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자유방임 경제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뜻합니다. 지금 다 배웠던 말이에요. 그걸 합쳐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변화, 즉 시장 원리에 따라 얻는 사람들은 더 얻고 잃는 사람들은 더 잃는 이런 자유방임 경제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들, 이 사람들이 누구들 얘기하는 거냐면 자본가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본가들은 경쟁, 자유와 같은 개인적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이나 평등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조금 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사유화한다거나 각자 개인이 가진다거나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반대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생산수단의 사유와 사유재산을 반대하고 공동생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해서 부가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생시몽, 푸리에, 오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요 초기 사회주의자들을요. 이름부터 뭔가 좀 비하하는 표현이 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공상이야. 무슨 협동, 평등, 무슨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판을 누가 했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합니다. 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우리는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적 체계로서 반드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이뤄낼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다? 과학적 사회주의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특히 이제 마르크스의 친구예요. 서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냥 둘은 거의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자, 사회주의 사상을 과학적인 공산주의 이론으로 체계화하고 국제 노동자 운동, 전 세계의 노동자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엥겔스와 마르크스인데요.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물상한 이런 말 넘어가시고요. 자,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신의 글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밝혀냈어요.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글에다가 밝혀놨고요. 그리고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국제 노동자 운동에 앞서섰다고 하죠. 국제 노동자 협회를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 인터내셔널. 국제. 그냥 줄여서 인터내셔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산주의 쪽에서.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 창립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본문에도 나와 있었죠. 뭐다? 노동자가 스스로 정치 권력을 획득해야 된다. 자본가를 타도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사회주의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교과서 155
오쪽에 보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글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죠.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와 지배를 위한 필수 조건은 자본이 만들어지고 자본이 늘어나는 게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계급이 존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자본이 만들어지려면 그 조건은 임금 노동이다. 임금 노동은 오직 노동자들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비록 스스로 의도하진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산업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그냥 고립되게 만드는 대신에 반면에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너무 힘든 이 현실에 비판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결합하고 혁명적으로 단결하게 한대요. 경쟁하게 만드는 것도 맞는데 이 힘든 현실에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결합하면서 혁명적으로 단결하게 한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이어가다 보면 부르주아는 자본가들은 몰락할 것이고 이 프롤레타리아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노동자들, 무산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노동자라고 읽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하는 것은 뭐 어떻다? 아까 얘기했죠?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자본주의 사회가 몰락할 것이라는 걸 예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의 확산과 더불어 그냥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그냥 사회주의의 영향력으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산업화의 확산,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이 점차 퍼져나가고 사회주의 이론도 막 퍼져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점차 어떤 목소리가 나오게 되냐면 유럽 각국에서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라고 하는 노동운동들이 점차 활발해집니다. 자, 이 노동운동과 이제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결합되는 거죠. 사회주의가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 우리는 사회주의 단체다, 우리는 사회주의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출현을 하고 점차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후에 점차 벌어지게 될 겁니다.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어 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모습들 간단히 살펴보죠. 이에 각국 정부들은 노동자들이 정치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결국 노동자들의 표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자, 영국 한번 볼까요? 영국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봤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공장법이 제정돼서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여성과 아동 노동자들을 보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공장법입니다. 공장법.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147쪽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147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과 심야 작업을 금지하는 공장법이 유럽 최초로 제정되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 공장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쯤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한편 유럽이나 미국 정부들은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키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화시키고 또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조금씩 수용되어 나가는 모습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앞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산업혁명의 그림을 한번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산업혁명이 확산됩니다. 특히 주도했던 건 미국과 독일 같은 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었고요. 이러한 산업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산업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고 도시화와 인구 증가,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노동자와 자본가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힘든 상황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운동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이론적으로 만드는 지식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처음에는 경쟁보다 협동이나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소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르크스 이후에 노동자들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어떻게?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이러한 이제 사회주의 사상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운동은 확산되고 사회주의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정부들도 이제 어쩔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영국의 공장법이었고요. 유럽과 미국 정부의 노동조합 합법화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주는 여러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개념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고 어떤 문제점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떠한 이후에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같은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말로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4단원은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마무리 지었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5단원,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먼저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단원 마치느라 정말 모두 수고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5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